그렇죠. 그때부터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지. 지금은 그냥 약간 좀 뭐랄까요, 과매도에서 살짝 좀 이제 중간에 올라왔었던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유가 전체적인 레벨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처음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유가 얘기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사실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받을 만한 수혜주는 물론 있지만 네. 굳이 투자하는 거에까지는 그렇죠. 굳이 차라리 그거 하느니. 안녕하세요, 머니클럽입니다. 또 왔습니다. 네. 아니 뭐 딴 게 아니라 네. 주말 내내 이야기 나오는 것들 보니까 뭐 전쟁 얘기 자꾸 나와가지고 그렇죠. 주말에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또 주말에 여행을 자주 다니시길래 그래서 월요일 날 벌써 지금 시간이 뭐 6시 좀 넘었습니다. 네, 저희가 새벽에 찍고 있죠. 이 시간에 이제 와가지고 찍고 가서 빨리 편집해서 또 올려드려야 되는데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뭐 거두절미하고 이게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뭐 2달 만에 벌써 뭐 500포인트 넘게 올랐잖아요. 네. 뭐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조정이 한번 와도 될 만한 그런 시간이라고들 불안해하는 네. 그런 와중인데 갑자기 또 전쟁이 터졌어요. 막 뭐 미사일이 진짜 막 도시에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야 이게 영화냐 싶을 정도로 좀 무섭던데 네, 네. 이게 전체적인 틀부터 먼저 생각해 보면 조정다운 조정이 나올까 안 나올까가 좀 불안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강세장 속에서 나오는 조정이 있었을 때는 다들 이제 생각을 하죠. 이제는 조정이 나오면은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자, 이번에 나오는 조정의 어떤 뭐 빌미가 지정학적 이슈이다 보니까 이걸 사야 되나? 라는 질문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사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야 되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가 왜 중동 리스크에 그렇게 신경을 쓸까요? 중동이 차지하고 있는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에서 정말 미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동 리스크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역시나 유가 때문이겠죠. 기름이 아무래도 거기서 그렇죠. 다 나오니까. 네. 옛날에 이제 과거에 70, 80년대 석유 파동이 2번 있었어요. 그리고 러우 전쟁 당시에도 한 번 유가가 세게 올라간 적이 있었죠. 결국 이제 이 원유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에 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결국 유가 때문에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냉정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 뭐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명이 뭐 돌아가셨다 이런 뉴스가 나오지만 진짜 시장이 신경 쓰는 거는 몇 명이 죽었다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사실 그죠. 네. 그렇죠. 유가가 진짜 올라갔냐 내려갔냐 이제 그것만 볼 텐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뉴스는 역시나 이란의 어떤 에너지 생산 시설, 정유 시설 이쪽이 정밀 타격을 받는지 여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약간 좀 내가 봐야 될 뉴스를 정리를 하시고 지금까지 나온 뉴스를 보시면요, 지금까지 나온 뉴스에서 거의 제가 볼 때는 95%는 소위 말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봐도 되는 뉴스들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물론 이제 그분들은 정말 심각하죠. 사람이 죽고 있으니까. 근데 제 3자 입장,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간밤에 뭐 이란의 에너지 저장 시설이 타격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뉴스를 좀 더 들어가서 놓고 보면은 수출 시설이 아니라 그냥 저장 시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나오자마자 저는 이 이란의 이 스탠스가 되게 궁금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발표를 했어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발표했더라고요. 네. 자, 이란이 정말로 문제를 키우고 싶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스라엘이 우리의 에너지 전설을 타격했기 때문에 이 문제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더욱더 우리는 더 강하게 복수를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네. 오히려 이 에너지 저장 시설, 유가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저장 시설, 즉 유가를 건드린다는 것은 결국 중국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란의 원유 수출의 거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리고 간밤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에서 비행기가 떴어요. 그리고 네. 이란으로 도착했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중국에서 누가 갔다라는 뜻이겠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간밤에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사우디에서 개입을 했어요. 어떻게 개입했냐면은 얼마 전에 여러분들 사우디와 그러니까 미국과 AI 투자를 맺으면서 정말 우리는 형 동생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스탠스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우디는 여러분들 이슬람 국가예요. 그쵸. 이란은 이슬람이에요. 네. 바로 사우디가 이란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사우디가 돌려서 미국을 하여금 개입하지 말아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도 사우디가 계속 이란 편을 들기가 쉽지 않을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사우디가 이번에 사우디의 어떤 스탠스 보면 다자 외교를 선택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얼마 전에 막 사우디랑 트럼프랑 진짜 막 웃으면서 손잡고 막 이러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사우디가 이란 편을 들면서 미국을 하여금 건들지 말아라, 개입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이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그 문제로 현재는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이 문제가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그게 확산이 될 가능성은 낮다. 아, 적어도 시장 우리 참여자 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막 걱정될 정도로 막 도망가야 되고 막 한동안 못 보는 네, 시장이 네. 될 것 같은 그런 무너짐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러우 전쟁처럼 이게 길게 될까봐 그래도 걱정 아니겠습니까? 걱정이죠. 그래도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죠. 갑자기 그냥. 근데 그때는 우크라이나를 누가 지원을 해줬죠? 미국과 유로존이 그냥 물심양면으로 계속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이제 지속이 됐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사우디도 미국으로 하여금 개입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하고 영국도 우리는 여기서 개입하지 않겠다로 선을 긋더라고요. 네. 즉 이란과 이스라엘만 놓고 봤을 때 이 국가들은 전쟁을 길게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하나 이 국경을 맞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드론과 미사일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한계가 있다는 뜻이겠죠. 아,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과거처럼 뭐 러우 전쟁처럼 길게 가느냐 이것은 또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시장의 반응일 것 같아요. 네네. 아니 정작 막 미사일이 때려 박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증시가 열렸거든요. 어제 네. 보셨습니까? 마이너스 3.8% 시작했는데 플러스 1몇 프로까지 올라가다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미국도 사실 시장이 그렇게 별로 안 네, 나빠가지고. 네. 그렇죠. 아니 저 막말로 우리나라 한복판에 서울에 네.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네. 그럼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전 종목 하나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는 전 이거 보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 마이너스 3.8% 시작한 증시가 플러스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강보합 마감했다. 이건 뭐냐면은 그냥 시장도 이 사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길게 보는 가지도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사우디 증시도 열렸거든요. 사우디도 마이너스 1% 정도의 그냥 약보합으로 끝났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보여지는 어떤 증시의 흐름 그리고 정황만 놓고 봤을 때는 주말 사이에 워낙에 많은 뉴스들이 SNS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아니다. 근데 네. 오늘 제가 어쨌든 오면서 물론 걱정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에 네.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루겠지만 또 여기서 이제 뭐 방산도 보이고 기름값 튀는 거 보면은 야 유가 또 수혜주도 보이고 할 것 그렇죠. 같아서 이제 말씀을 오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네. 왔는데 야 이게 단기적일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여쭤보는 것과 혹시 답변을 주실 내용들이 약간의 테마성으로 돼가지고 또 뭐 막 급등 났다가 급락 툭 나와서 그냥 그럴 수 있죠. 물려버리는 사태가 그럴 수 될까봐 있죠. 걱정이 좀 네. 되는데 그거는 좀 감안을 하고 들어주셨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정학적 이슈라는 것이 저도 처음에 주식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지정학적 이슈라는 것은 손바닥이 뒤집어지듯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이슈다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화해하면 끝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오늘 상한가 종목이 내일 하한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걸 갖다가 내가 이 어떤 세상 돌아가는 어떤 이런 정황 자체가 전혀 예측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솔직히 이거는 뭐 트럼프만 알겠지.
우리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모를 것 같아. 네, 적당히 먹으면은 나와야 되는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방산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네네. 그렇지 않아도 좋아요. 네, 맞습니다. 엄청 좋은데 방산주는 원래 빌빌거리다가 네네. 이런 뉴스 터지면 이제 단기간에 막 치고 올랐다가 그렇죠. 또 없던 일이 되고 막 이런 식인데 네. 얘는 지금도 너무 뜨겁단 말이죠. 이 네네네. 뜨거운 애에 이걸 네. 이슈를 붙여놨으니 네네. 또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거기 눈이 다가 계실 것 같아서 그렇죠. 오늘 아침이 좀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네네. 일단은 방산주들의 경우에는 일단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주요 수급 주체예요. 네네. 예, 그래서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이 무거운 방산주. 그래서 무겁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시가총액이 작지 않습니다. 덩치 큰. 엄청 커요. 그거를 갖다 들어 올린다는 뜻은요. 이 테마로 들어 올리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이슈가 약간의 어떤 뭐랄까요? 좀 더 평소 같았으면은 2% 올릴 거를 뭐 4%, 5% 정도 좀 더 올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산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유로존의 GDP 5%까지는 올려라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각자 도생을 지금 미국이 선언을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이 너희들 지켜주지 않는다. 미국은 네. 더 이상 경찰 국가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어떤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훼손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지금의 어떤 방산주들이 물론 이란 이스라엘 때문에 약간 좀 더 살짝 오버슈팅한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고점을 곧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혹은 뭐 살짝 좀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네. 이게 갑자기 뭐 급락을 하거나 혹은 뭐 추세를 깨고 내려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다고 예, 단순히 뭐 생각하시는 2억을 거구나. 줄일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이것이 이 방산 섹터의 어떤 최고점을 의미하지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장률이나 아직까지 GDP 쪽, 그러니까 유로존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발주를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함부로 방산주들의 고점을 우리가 예단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방산주는 지금 이 이슈가 있어가지고 여쭤보기가 참 애매한데 뭐 급등이 조금 나오겠죠 아무래도 그럼요. 아마. 네. 근데 나왔다가 이걸 다시 뱉어내거나 네.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이 방산주는 그래도 또 조금 중기적인 더, 상승을 네, 조금 더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조금 더. 네. 네. 왜냐면은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번에도 지금 여러분들 그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스탠스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다 개입을 안 하잖아요. 살짝. 물론 이제 뭐 뒤로는 뭐 허가를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미국도 살짝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있고 영국도 일단은 뭐 근처까지 갔지만은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트렌드 자체가 그 지역의 어떤 지역 분쟁에 대해서는 웬만하면은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자, 이걸 지켜봤다라면은 지금 방산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발주가 또 나오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사태였던 중동이에요. 중동에서 발주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자 지금 당장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바로 옆에서 지금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쪽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좀 준비 좀 할까? 해야겠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논의가 되어 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논의가 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거 보여지고 이게 네. 사실 이란이나 사우디나 그들끼리도 사이가 원래도 워낙 안 좋은 그렇죠. 나라들이니 오히려 방산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될 수 있다. 중기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큰 힘이 뭐죠? 우리가 힘이 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것 때문에 위에서 막 머리 위로 지금 막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지금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중동은. 네. 그거를 보면은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뭐 대비를- 우리도 좀 갖추자. 그렇죠. 우리도 대비를 하자라는 생각 분명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뭐랄까 방공망이나 미사일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곳이 또 전 세계에 한정적이잖아요. 좀 더. 그렇죠. 그러니까 K방산이 가장 큰 장점이 그거거든요. 싸고 언제든지 납기를 맞춰줄 수 그렇죠. 있고 유럽도 할 수 있긴 한데 비싸잖아요. 다르죠. 예, 아무래도. 물론 이제 방사 이런 것 자체가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사이 어떤 외교적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 가성비라는 건 또 무시를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 방산의 어떤 업사이드는 뭐 물론 많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조금 더 저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딱 갖춰 놓으면 못 쳐들어오니까. 든든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기름값 얘기, 유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주말에 올랐죠. 네. 한 번에 7%? 뭐 이렇게 올랐는데 10몇 프로까지 튀었다가 밀리면서 한 7%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그것도 조금 신기했던 게 네. 14%인가 뭐까지 네. 올랐었을 거예요. 와, 근데 진짜 많이 오른 거란 말이죠. 이게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유가가 뭐 10몇 프로 뭐 그 원래 뭐 그런 거 아니야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네네. 7%도 어마어마한 건데 네. 10몇 프로라고 하는 게 근데 그게 또 밀렸어요. 그렇죠. 네, 그거를 봤을 때 사실 이 유가가 만약에 뭐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리스크라는 게 그렇게까지 막 길어지지 않는다면은 또 잠잠해질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또 잘 되는 섹터들도 있잖아요. 아, 있죠. 네, 네. 그런 것들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뭐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이 뭐 갑자기 이제 무더기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네. 예, 물론 근데 여러분들이 뭐 그런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그래서 전형적인 테마주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거에 여러분들이 제한적으로 이제 테마주답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S-오일 같은 종목들도 이제 있을 것 같아요. 뭐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는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이란과 이스라엘 뉴스 플로우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네. 현재 어떤 강도가 어디까지 더 세게 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완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거 예측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예,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원유주의 입장에서 이것도 불확실성이고 네. 그냥 원유주가 아닌 입장에서 불확실성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유가의 어떤 추세적인 상승의 베팅을 이제 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이번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섹터들이 오른지 보셨나요? 이번에요. 네, 그 금요일 밤 테슬라 하나 오른 거 테슬라 말고는- 오르고 태양광 올랐어요. 아, 원전 올랐어요. 네. 신재생이 올랐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야 우리가 언제까지 중동에서 쟤네들 막 진짜 뭐 싸우는 거 가지고서 유가 튀는 거 가지고서 언제까지 우리가 진짜 끌려갈 것이냐. 관심이 없었다는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이야 우리가 에너지원이 석유밖에 없었으니까 네. 중동만 바라봤었는데 네. 지금 이제는 원전도 있죠, 태양광도 있죠, 풍력도 있죠. 또 뭐도 있죠? 가장 중요한 거 LNG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원유가 아닌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이 상당히 다양해졌고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이 된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러우 전쟁이에요. 네.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로부터 원유 수송 막혔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 원유가 아닌 그 외 에너지원을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시도가 시작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원유가 어떻게 보면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솔직히 이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요. 그럴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어떤 유가의 반등은 심리에 의한 반등이지만 설사 좀 더 오르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뭐 경제에 미치는 영향,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건 너무 오바 같고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자 여러분들 유가에 지금 올랐는데 과거 한 10년 평균을 보시게 되면은 10년 평균이 한 80불이에요. 아, 그렇죠. 예. 85불일 겁니다. 지금도 낮아요, 사실. 낮아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60불 갔던 게 언더슈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네. 내려갔다가 지금 살짝 좀 이제 평균 근처 이제 가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것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유가가 올랐지만 이게 심각한가? 안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유가가 이거 좀 심각한가라고 봤을 때는 뭐냐면 85불에서 90불을 넘어서야지. 막 불이 보인다. 막 그렇죠. 이럴 때. 그때부터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지. 지금은 그냥 약간 좀 뭐랄까요, 과매도에서 살짝 좀 이제 중간에 올라왔었던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유가 전체적인 레벨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처음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유가 얘기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사실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받을 만한 수혜주는 물론 있지만 네.
굳이 투자하는 거에까지는 그렇죠. 굳이 차라리 그거 하느니 그냥 기존의 주도 섹터를 갖다가 조정시에 매수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오히려 그냥 조금 조정이든 뭐든 올 때 네. 그냥 그쪽을 쳐다보고 기다리는 게 낫지.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가가 사실 올랐을 때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긴 한데 만약에 네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전쟁이 좀 길어지거나 네네. 해서 불안감이 쌓였다고 칠게요. 네네. 그러면 이 불안감은 당연히 뭐 유가도 올라갈 거고 물가 상승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고 그러면 경기적으로 불확실성도 더 커질 거고 할 텐데 네. 이때 우리나라는 이제 원화가 그렇게 뭐 안정적인 자산으로는 못 보이기 때문에 네네. 수출 기업들한테는 조금 뭐 피해가 있거나 조금 불안할 수 있죠. 네. 네. 그런데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금요일만 놓고 보더라도 환율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환율이 1,370원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나쁘지 않네요. 예,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금요일 날 하루 딱 놓고 봤을 때 뭐만 봤냐면 환율하고 외국인들이 파나 안 파나 봤어요. 네. 안 팔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게 심각하다라면 외국인이 팔았을 텐데 그쵸. 아니면 하다못해 그동안 밑에 사놨고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리스크 관리라는 건 뭐냐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면은 그래도 조금 팔았을 거라고 생각을 챙겨놓고 예, 네. 안 팔더라고요. 음. 파는 건 누가 팔았냐? 기관만 팔았어요. 음. 기관만 조금 이제 금융 투자 중심으로서 매도가 좀 나왔고 뭐 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반등장의 주포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은 하나도 안 팔았다. 오히려 선물을 샀더라.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도 콜옵션, 풋옵션을 양매도를 딱 구축을 해놓으면서 위도 아닌 그냥 어떤 뭔가 좀 갇힌 모습을 좀 포지션 잡아놨더라.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이번 사태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구나. 우리만 막 걱정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가가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우에 살짝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전체적인 절대적인 유가 레벨 자체가 80불에서 90불 사이라면은 문제가 심각하겠지만은 기업들이 연초에 보통 이제 뭐 환율이나 네. 유가 레벨을 좀 전망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춰 사업 계획을 짜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의 유가 레벨이 워낙에 좀 언더슈팅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가 하도 저유가, 저물가 싫어하죠, 막. 워낙 그걸 강조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올해 사업 계획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수가가 머물렀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살짝 좀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것들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모드, 소위 말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시점 저는 85불이 넘어갔을 때부터 좀 조심해야겠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안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지금 걱정하고 있을 필요보다는 네, 넘어가면 또 그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영상을 올리든지 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환율 얘기도 이제 드리려고 했었는데 환율 얘기도 또 사실 뭐 그렇게 큰 피해가 안 될 것 네, 같아서 아직까지는 뭐 외국인 나가면 어떡해요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안 나갔습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그죠? 네. 안 나간 걸로 하고 그러면은 뭐 그래도 사실 제가 듣고 싶었던 내용보다는 훨씬 더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듣고 싶었던 건 아니죠. 들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좋은 얘기라서 다행이고 네네. 그냥 그래도 뉴스에 불안해하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뭐 조언도 좋고요.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소음과 노이즈가 있어요. 네. 지금 말해서 뭐냐면은 이게 요새는 하도 이제 기술이 좋다 보니까 막 그 이스라엘, 이란, 네 미사일이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근데 진짜 무서웠어요. 막 미사일이 떨어져서 팡 터지는 걸 갖다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근데 미사일이 위에서 격추되는 것도 보이고. 예. 와. 이러니까 정작 우리가 너무 불안불안한 거야. 네, 그렇죠. 예.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이란 이스라엘이 저렇게 싸운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화장품을 안 쓸까? 그러니까 이런 한번 질문을 던져 보세요, 진짜. 네네. 예. 저렇게 전쟁을 터지는데 우리나라 무기를 안 쓸까? 저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배를 발주를 안 할까? 뭐 등등. 네. 예.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불안함이 조금씩 걷어내죠.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런 건 나는 진짜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면 주식을 할 거야. 근데 그때는 이미 많이 또 올라가 있어요. 네, 많이 늦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우리 투자라는 거는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데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리스크가 필요하지만 그 사이에 오는 불안함은 불확실성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는 지금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 보다가 내가 생각했던 어떤 데드라인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채권이 4.7로 넘어갔을 때, 네. 달러엔이 140엔을 깰 때, 혹은 뭐 나스닥 지수가 막말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 장대 음봉이 딱 하고 나왔을 때, 네.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는 지금까지 어떤 긍정적 스탠스를 다 접고 현금을 빵 확보를 하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지금에 나오는 이런 노이즈들은 오히려 리스크 관리보다는 뭐 그동안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었는데 내려오네, 그러면 더 적극 사시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번 전쟁과 얼마나 큰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큰 연관이 없네 하면은 그냥 버티시고 이렇게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말씀하시는 게 약간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몇 포인트까지 갈 것 같다. 근데 몇 포인트 가면은 뭐 정리한다, 몇 포인트에서 산다가 아니라 뭐 이게 몇이든 어떤 시그널이 나타나면 매도가 필요한 때가 아주 가까운 걸로 본다라는 게 어쨌든 뭐 포인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은 안 쓰시죠. 뭐. 그렇죠.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럼? 뭐 그걸 어떻게 못 맞추죠? 다들 몇천 포인트 간다 이러잖아요. 그거는 의미가 없죠. 근데 만약에 진짜 지수가 뭐 3,100, 3,200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은 만약 그럴 때 되면은 우리가 또 이제는 팔아야겠네라는 어떤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은 2021년도 1월 20일 며칠인가 그때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거의 10% 땅 급등이 나왔을 때 있었어요. 그때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고점 찍을 때거든요. 삼성전자 이틀 동안 10% 올랐어요. 말이 됩니까? 빵빵 오를 때 있었죠. 그렇죠. 항상 그런 식이에요. 또 하나 더 팁을 드리면은 에코프로가 2023년도 7월달에 빵빵 오를 때 있었죠. 오를 때. 아마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우리 주식 투자 역사에서 한 번도 기록될 버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2020년 그 당시에는 우리 전체가 다 코로나 유동성에 취해가지고서 난리 났을 때였고 그때 그때 나온 거죠. 2023년도에는 모두가 다 2차 전지의 어떤 그런 상승세와 그런 논리에 취해가지고서 그런 고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번에 만약 올라갈 때도 비슷한 어떤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비슷한 어떤 과매수에 어떤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그때 뭐 3,100 이렇게 이건 의미가 없고, 그럴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아닌 나는 지금부터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어떤 누가 들어와서 혹은 내 주변에 누가 어떤 저 섹터 이 지수 이 시장에 막 열광을 하고 있거나 미친 듯이 다 달려들거나 혹은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삼성전자,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갑자기 이상 급등이 탁탁 나오거나 아마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 좀 조심해야겠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매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한번 미리미리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지금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고점일까요?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닌 거예요. 자, 그래도 뭐 오늘 너무 무서운 마음에 새벽부터 달려와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행입니다. 그래도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뭐 조정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동안 오른 부분들이 있죠. 2200에서 2,900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 조정이 도망가야 될 조정이 아니라 항상 신고가를 찍고 나온 첫 조정은요, 그냥 사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물리더라도 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도 늦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뭐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를 일단 하러 왔는데 우리 또 김성훈 이사님이 안도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주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빨리 가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성훈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